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 장의 사진을 골라 한반도와 세계 정세를 논한다. 정옥식의 양장픽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도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주요 장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그 첫 번째 순서에서 한 장의 사진은 텅 빈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렸던 남북한의 월드컵 예선전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사진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동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왜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에 역대급 환대를 베풀었던 북한이 왜 2019년도엔 역대급 냉대로 돌아섰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가 왜 역대급 군비 증강을 하고 또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했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전시작전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양장픽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은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남한의 국방부 장관 송영무와 북한의 인민무력부상 노광철이 9.19 군사합의에 서명을 하고 합의서를 교환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감동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에는 여러 가지 합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남북한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졌을까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문재인 정부가 퇴임 직전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인상했는지 그거를 이제 국방부에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10조 원의 국방비가 늘어났는데 이게 10년이 걸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조 원의 국방비가 늘어났는데 2021년부터 2017년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조 원이 늘어나는데 2017년에서 2020년 불과 3년 만에 10조 원의 국방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를 한 것인데요. 그 이후로도 이제 국방부가 계속 늘어나서 문재인 정부가 취임했던 2017년엔 40조 원이 조금 넘었던 국방비가 문재인 정부 퇴임했던 2022년에는 55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특히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황금기를 구가했던 2018년, 2019년에 국방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2위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막대한 국방비 투자에 힘입어서 2021년, 2022년에는 세계 6위로 평가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 성과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두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게 양립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애초부터 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은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2015년에 합의했던 것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북핵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한국군이 확보한다. 북핵에 대해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면 뭘 해야겠죠? 예,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서 첨단 무기, 첨단 무기를 도입해야겠죠.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연합 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검증한다. 좀 어려운 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시에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 주도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그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한미 연합훈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또 중요한 그 국정 목표를 제시했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달성과 상당한 긴장 관계, 상당한 모순 관계에 있었겠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단계적인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또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여기서 이제 생기겠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추동력,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비 증강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던 한미 연합훈련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3월과 8월에 있었던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뭐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선택이 가능했고, 그렇게 하자니 전시작전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런 또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2018년, 특히 이제 2019년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번개팅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거듭 트럼프가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8월 초에 남한의 국방부가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방면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었던 만큼 최소한 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는데 방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문재인 정부다운 거 아니었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연합훈련의 규모를 좀 축소, 컴필러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지휘소 훈련을 전개하면 뭐 북한이 조금 반발은 하겠지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세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안일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남북 관계가 뭐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또 시험 발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미 동맹도 뭐 미사일도 쏘고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도 시험 발사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동해 쪽으로 진입하는 이런 어떤 강대강의 대결局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중요한 단초는 2019년 여름에 뿌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주 역사적인 분기점, 뭐 딜레마는 있었습니다만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어떤 한미연합훈련의 지속적인 실시와 대규모 군비 증강을 계속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아주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는 더 이렇게 좀 황망했죠. 결과는 더 황망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좌초되고 말았고 전시작전권도 못 찾아왔고 뭐 이런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계속 움직인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북한이 한국군이 계속 그렇게 능력을 증강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예. 북한이 또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게 되면 한국은 달라진 조건을 또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정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주한미군, 미군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또 이제 군사훈련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훈련의 조건, 훈련을 통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도 계속 많아진 겁니다. 예, 계속 많아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평화 프로세스도 중단되고 전자권도 못 찾게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전시작전권이라는 표현부터가 좀 이상해요. 예. 전시작전권이 있으면 평시작전권도 있겠죠. 근데 평시작전권은 1994년도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시작전권은 아직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평소에는 한국 사람이 맡았다가 월드컵 대회 본선에 나갈 때는 외국 사람이 맡는, 예, 이런 어떤 상황을 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시작전권을 외국에 이렇게 넘겨준 상태로 70년 넘게, 이게 이제 1950년 7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메가더 극동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작전권을 넘겨주게 됐는데, 그 이후로 72년 동안 작전권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자권 환수는 아주 그 당연한,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과제인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체제에 미치는 이 긴장관계, 이 모순관계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부분들은 한번 냉정하게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장픽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는 4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남북관계의 주요 장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장픽 3편과 4편에선 이 NBA 미국 프로농구 스타의 눈물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과 19년도에 북미 관계에 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만 양장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는 기본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